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네요. 금방 지금 한 바퀴 진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하면 자 지난주까지 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최소한 3문제는 시험에 출제되고요. 지난주에 확인, 조사, 설명하는 방법, 현장 답사, 공부상 확인,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과거에 나온 게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현장 답사만 하면 된다, 공부만 보면 된다, X입니다. 모든 걸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했습니다.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 설치기간,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장소 제약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백두대간 보호지역,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20%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생소하더라도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법은 공법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도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3개월 이상 교도소 복역하거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임대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농지법에서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소유상한, 주말 체험용농,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합산. 세대원 각각 X 출제됐습니다. 세대원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농지 임대차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최단기 존속 기간이 3년입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농이나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하기 때문에 4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경우는 7일 이내 발급해 주고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 줍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 우리 교과서로 보면 지금 약 190페이지입니다. 내용이. 근데 시험에는 2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거의 자준 해마다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나오기는 나오지만. 근데 여기도 200페이지 막 샅샅이 너무 막 암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해마다 나오는 부분을 해야 돼요. 자, 계약 체결 중에서는 전자계약이 시험에 그래도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데, 전자계약서는 종이계약서가 아닌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그냥 인터넷상 계약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해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대출금리가 할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입자이거나 또는 매수인이라면 전자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야 되겠죠. 대출을 받으려면. 그럼 최소한 0.1에서 0.2% 정도, 법에 몇 퍼센트 할인된다는 법은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아마 몇 퍼센트 할인된다 이런 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거의 0.2% 정도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편리하다고 해야 돼요. 왜 편리하냐? 종이계약서 없어도 되고 도장 안 찍어도 되고 전자서명해도 되고, 그래서 편리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은 있어야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최근 16년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실거래 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06년 이후에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등기법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쉽게 말하면 잔금일로부터. 금인은 매매, 교환, 증여계약이 금인받는데 매매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금인 안 받았는데 저도 와이프한테 증여해 줄 때 금인 받아봤어요. 최근에 그 시군구에 가서 금인 검사하고 도장 받는 게 금인이죠. 도장 받아가지고 그것을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명신탁, 실명법,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그 명신탁, 맡기기로 한 명신탁 약정 무효고 그 무효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악을 불문하고, 즉 수탁자로부터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3자는 악이라도, 즉 명신탁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배우자 특례가 특별히 예외죠.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 하고 있죠. 신생아 특례대출. 그럼 신생아가 있으면 특별히 예외적으로 금리를 낮은 금리로 2%대로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애만 있으면 됩니다. 혼인신고 안 하고 애 낳아도 해준다고요. 그 특별히 예외, 배우자 특별히 예외입니다. 원래 명신탁 약정 무효고, 명신탁하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배우자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배우자 간에는 유효하다.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농지는 3년, 상가는 조금 있다 하는 거 1년,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이게 조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 2년도 연장한다고 계약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명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냥 재계약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이게 새로운 계약인지 아니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건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소송해봐야 돼요. 문구의 해석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 둘 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이 말을 적어요. 주인 입장에서도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또 2년 있다 또 한번 갱신 요구를 행사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2년 후에 집값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내려가면 세입자들이 나간다 하고, 이제 문제는 집값이 내려가 전세가 막 다른 데 많이 매물이 있거나 또는 집값이 내려가면 다른 집 살라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했다가 3개월 전에 나가겠다 해버리면 주인은 3개월 후에 돈 내줘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뭐 현실적으로는 안 내주고 버티면 소송하다 보면 한 1년 걸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버티면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론적으로 내줘야 돼요. 안 내주면 나중에 연체자까지 다 주인이 물어내야 돼요. 석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지연이자까지 배상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되고, 그리고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했고요. 자, 오늘 하는 내용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경매 한 문제, 매수 신청 내리 한 문제에서 오늘 하는 게 외려 지난주보다, 지난주 내용은 많지만 오늘 하는 게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3문제 확실하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한 거는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1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는 나옵니다. 지난주에 하는 것도 주택 임대차는 반드시. 나머지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621페이지인데요. 621페이지. 상가 건물 대상 건물 적용 범위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주간보호센터, 유치원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유치원은 사업자 등록 못합니다.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지 사업자 등록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공장 안 됩니다. 공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건물만 적용됩니다.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라면 일부가 영업용이 아니라도 적용됩니다. 미등기 전세, 우리 흔히 동네말로 전세라고 하는 것들
말로만 전세지, 즉 채권적 전세,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임대차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역시 적용이 됩니다. 주택은 원칙은 자연인만 적용되고 주택은 예외적으로 법인도 적용됐습니다. 근데 상가는 예외 없이 법인도 적용됩니다. 대기업도 적용됩니다. 주택은 대기업은 적용되지 않았죠. 중소기업이나 LH, SH 이런 거, GH, IH, 경기도시개발공사 GH, 인천도시개발공사 IH, 서울도시개발공사 SH 뭐 이런 말 하죠. 그런 거는 적용됩니다. 주택. 근데 상가는 모든 법인 다 적용되고요.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10번 넘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지문이. 상가 같은 경우 눈물의 폐업 처리, 깔세 이런 거 있잖아요. 눈물의 폐업 처리 뭐 망해가지고 뭐 85% 90% 할인해 준다 이런 거 한 3개월 동안 장사하고 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1년 내 그렇게 하더라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폐업 망했다고. 그런 거는 일시 사용을 위한 게 명백하니까 1년 최단기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62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62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죠. 금액.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623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9번까지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서울에서. 그걸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그 62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이게 민법에도 출제되고 중개실무에도 출제됐습니다. 자, 임시특례. 우리 책에는 임시특례가 있나요? 임시특례. 임시특례는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있네. 한시법. 9번에 동그라미 9번 6개월 한시법이라고 있네요. 이게 임시특례예요. 제가 표현한 거는 6개월 한시법. 이게 6개월 임차인 2법 시행일로부터 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2020년 9월 29일부터 날짜 암기할 필요 없어요. 2020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코로나로 영업이 안 돼가지고 월세 못 냈다고 내쫓으면 안 된다고 6개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이런 걸 제목을 올려봤어요. 9개월 연체도 세입자 내쫓을 수 없다. 조회수 지금 10,000뷰 넘었어요. 좀 자극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왜 9개월 됐는데 왜 못 쫓아내냐. 한 석 달만 연체하면 된다 했는데 9개월이 아니고 8개월이구나. 9개월 연체하면 쫓아낼 수 있는. 이게 지금 3개월, 요거 6개월하고 또 3개월 더 연체하면 그죠? 그 8개월 연체도 내쫓을 수 없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 6개월 빼면 2개월 더 연체도 아직 3개월 연체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코로나 때 장사 안 될 때는 8개월까지 연체도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그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영업이 안 돼가지고 그때 다 코로나로 문 닫아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거기에 동그라미 7번, 5번, 6번, 7번 있네요. 5번, 6번, 7번이 표준 돼 있는 거 이게. 표준계약서 사용권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은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대항력. 그럼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건물주가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장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아마 뉴스에 나왔었어요. 궁중족발 사건 한번 치봐요. 지금 휴대폰에 궁중족발, 서울 궁중족발 사건 치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입자가 궁중족발을 하면서 세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치보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 3억 정도 인테리어 비용을 들였대. 쪽발집 한다고.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명의만 넘길 수도 있어요. 동생 앞으로 예를 들면. 그래놓고 세입자 인테리어 비용 3억 들였는데 이제 주인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대항력이 없으니까. 원래 옛날에 민법 명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주인 바뀌면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됐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9억 초과하더라도 서울에서 대학력 인정된다고요? 그러면 안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옵니까? 궁중족발 사건 안 나와요?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걸 사례를 읽어봐야 도움이 돼요. 그 때문에 아마 제가 법을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뀐 날짜 이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세입 나가라고 하니까 세입자는 뭐 열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한번 나가야 되나 봐요. 그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열받자는 지금 3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제 장사하려는데 주인 받겠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망쳐가지고 주인을 때리려고 해서 살인 미수죄로 아마 기소된 거라 그랬을 거예요. 새망치로 그냥 주인 너 죽고 나 죽자 3억 눈이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3억 돈 들였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당하면 3억 죽을 때까지 월급 받아가지고 3억 모으기 쉽지? 저 이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직 죽진 않았지만 60살까지 살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3억 못 모은 것 같아요. 쓰고 모으기는 쉽지 않죠? 얼마 오래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대학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 받겠다고 못 내쫓는다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법을 바꿔버려요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인 바뀌어도 금액이 9억 초과해도 못 내버린다고 계약 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죠. 이걸 소위 채권의 물권화 경량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대항력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 그게 몇 번에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갱신 요구 2번 3번에 있네. 2번 3번. 계약 갱신 요구하는 것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하는 거 주인 밖에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주인 밖에도 세입자는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갱신 요구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뭐 시험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실제 주인이 괴롭히니까 버티지는 못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계속 주인하고 소송하면서 주인하고 싸움만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그 주인이 그냥 아예 전기 다 끊어버리고 셔터 내려버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그렇게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망하는 거잖아요. 전기 다 끊어버리고 뭐 셔터 내려버리니까 장사 못하니까 결국은 그 500만 원 받아봐야 변호사비 낼 것도 안 되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면 변호사비가 그게 더 드는데 그 장사는 안 하고 맨날 소송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서 10년간 장사할 수 있습니다. 주인 바뀌어도.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개의 권리금은 어디 있어? 우리 거기에 6번하고 또 권리금이라는 말 안 나와요. 네? 4번. 네, 4번, 6번이에요. 4번, 6번. 권리금.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8번에 있네. 동그라미 8번.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3개의 차임액. 석 달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9억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1급 감염병으로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우리 책에는 없죠?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바뀐 거고 이것도 있기는 있어요. 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게 왜 생겼냐면 명동의 상가가 얼마 전에 60%가 비어 있었어요. 공실로. 그런데도 주인들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인은 보증금 안 내주고 거기서 월세 다 까버리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그러니까 이제 법을 바꾼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해가지고 월세 낼 돈도 안 내가지고 문 닫았으면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9억 초과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네요. 교과서에 없다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시험에 나왔으면 교과서 다 넣어놨겠죠. 자, 그 다음에 624페이지입니다. 624페이지 존속기간입니다. 그 동그라미 3 중간에 존속기간.
최단기 1년입니다. 주택은 2년이고 아까 농지는 3년이었습니다. 최단기 원칙.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건물주들께서는 집주인들께서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너무 세입자한테 너무 유리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저한테 많이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도 저는 주인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감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정감 청구 5% 올릴 수 있고 깎는 거는 뭐 상한선이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5% 올려달라고 하면 세입자들이 거의 99% 다 동의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깎아달라고 하면 거의 100% 주인이 안 들어줍니다. 둘 다 올리는 거 깎는 거 둘 다 무조건 들어줘야 될 법은 없어요. 그러면 올린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싫어요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소송을 해야 되는데 주인은 소송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보증금 내줄 때 올린 금액으로 다 까버리고 안 내준다고요. 그러면 세입자가 받으려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입자 비용으로 소송을 해야 돼. 그 주인은 가만히 있다 소송해야 패소하면 내주면 되고 소송비도 안 들잖아요. 그냥 대응만 하면 되니까. 근데 깎자고 하면 주인들이 안 깎아줘요. 그럼 세입자가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하면 주인하고 또 소송하면서 계속 거기에 살거나 장사하기도 어렵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도 주인한테 유리한데 막 건물주들은 흥분해가 너무 세입자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하던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래도 돈 가지고 있는 분이 유리하니까 더 우월적 지위 있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좀 유리하게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서 세입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즉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6개월 계약 체결했으면 세입자는 6개월만 장사하고 나간다 할 수 있지만 주인은 6개월 계약했다고 나가라 하면 세입자가 최하 1년은 할 수 있으니까 1년간 하겠습니다 하면 못 내보낸다는 이야기죠. 상가는. 주택은 2년이고요. 이거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개월 이상 집합제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서 물론 모든 집합제한이 아니라 1급 감염병입니다. 1급 감염병. 지금 코로나가 3급 감염병입니까? 4급이에요? 4급? 그럼 지금 이제 소용없어요. 옛날에 1급이었거든. 처음에는 1급 감염병으로 인해서 집합제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서 해지하는 경우 해지 가능하고요.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보증금. 그 다음에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 돈 안 돌려주면 계속 장사해도 됩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가는,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죠. 2개월 전까지면 4개월 동안, 상가는 5개월 동안 주인이 세입자 나가라고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된다. 자동 연장되면 1년 연장이 된다. 자동 연장돼도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주인은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이거는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도 가능해. 자동 연장은 10년 지났는데도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11년이고 12년이고 계속 장사할 수 있어요. 다만 갱신 요구에 의해서 세입자가 10년 넘도록 더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주인이 안 된다. 이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자동 연장되는 거는 100년도 할 수 있다고요. 10년 초과해서도. 이해되죠? 오늘 왜 안 주무셔요 근데? 거의 매일 주무시다 오늘 처음인데. 오늘 뭐 낮에 무슨 일 있었어요? 네. 네? 아 그래? 하던 대로 해야 돼. 안 하던 대로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버지가 71년생이라고 했죠. 70년? 아 제가 잘못. 지금 선생 여기 유치원에서 선생님 하고 있대. 아버지가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예. 자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주택은 인도받고 전입신고, 농지는 인도받고 시구 읍면장 확인받아야 되는데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 교부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일주일 안에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세무서에는 당일날 교부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일주일 있다 가지고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그러니까 교부한 날로 하면 불공평하다고요.
신청한 날로 하면 똑같잖아요. 신청한 날은. 그래서 신청한 날이라는 걸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만약 대항력이 생기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승계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전세 사기에 악용되잖아. 이게 건물주들은 그냥 세입자한테 주택이든 상가든 건물이나 주택 팔면서 세입자 동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앞으로는 뭐 세입자한테 통보해야 되는 걸로 바꾸려고 하더라고. 통보해도 통보라는 거는 그냥 나 팔겠다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말을 했는데 못 팔고는 못 팝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뭐 왜냐면 보통 지금 전세 사기가 어떻게 되냐면 세입자 구하자마자 그날 바로 명의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택이 2억짜리, 시세가 2억짜리인데 세입자를 2억 2천에 구하는 거예요.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그럼 2천만 원 남는 거 가지고 그 소개하는 사람, 모집책 이런 사람 MGM이라고 나눠 먹는 거예요. 2천만 원 가지고. 그래가 주인 밖에서 그 세입자는 모르고 살다가 이제 나갈 때 돼가지고 주인한테 연락하니까 나 팔았는데 바뀌었는데 다 새 주인한테 연락해봐라. 새 주인한테 연락하니까 나 돈 없으니까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째 뭐 소송하려면 하고 뭐 알아서 해라. 소송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게 이제 요즘 말로는 전세 사기고요. 그 전세 사기 미추홀구 전세 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선고받았어요.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뭐 사기죄 이런 거 가지고는 사기죄가 아마 최고 10년인가 이런가 보더라고요. 사기죄 가지고는 15년이 되질 않아요. 그 범죄단체 조직이면 옛날에 범죄단체 조직은 뭐예요? 조직폭력배 이런 분들 해당됐잖아요. 그걸 지금 이 전세 사기 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했어요. 모집책 두고 했기 때문에 세입자 그 모집책 두고 그 모집책하고 나눠 먹고 이익을 분배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징역 적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 해봐야 한 지금 40년, 뭐 50년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미국은 200년도 있어요, 징역. 이번에 뭐 미국으로 송환되는 거 거부하고 막 싫다하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 미국 가면 징역 200년 받을 수 있어. 그럼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이야기. 우리나라는 뭐 한 20년만 살면 웬만하면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200년이면 거의 전부 교도소 안에서 죽어요. 못 나오고. 자,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상가는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 받고 주택은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죠. 자,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효력이 생깁니다. 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고 최우선 면제는 전액을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 때 대출 내가지고 집 사라 상가 사라고 할 때 생긴 거거든요. 세입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 받도록 하려고 금융기관 등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이 양수했을 때는 금융기관이 우선 면제를 받아간다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암기 프린터는 29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는 29번, 우리 교과서는 632페이지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다는 것은 시험에 이 숫자가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9번에 있죠. 그래서 요거 6,500만 원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상입니다. 절상. 뒤에 끝다리를 100만 원 단위로 끌어올렸다는 이야기예요. 뭐 89만 원 돼 있으면 그냥 100만 원으로. 상가는 절상을 했고 주택은 절하를 했습니다. 뒤 끝다리를 100만 원 단위로. 뭐 절상했냐 절하했냐 그런 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어쨌든 역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지 역산을 해보니까 그냥 대충 나누기 3 해보면 되겠죠. 시험에 나오면 이거 하나만 암기하고 있으면 요거 뒤에 숫자는 나누기 3 해보면 되잖아요. 자, 서울은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 광역시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입니다. 광역시가 아니라도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하구는 광역시가 아니라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데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는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자, 임대차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640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생긴 제도이고요. 임대차위원회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주택임대차위원회는 1명 포함 9명 이상 15명인데 상가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다고요. 아직은. 그 다음에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지금 여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30명, 10명 이게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 짝수면은 가부동수가 나올 수도 있죠. 만약 10명이면 10명 다 출석해가 5명 찬성, 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은. 이게 시험에 실제로는 이게 10명 두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홀수가 맞다고, 홀수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30명, 10명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하시고요.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요거는 우리 암기 프린터 38번에 맨 밑에 있죠. 38번에 맨 밑에. 자, 그 다음에 60일 이내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요. 조정안을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인지 주인이 직접 권리금을 내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6개월 동안 기존 세입자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건물주한테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제가 권리금 받아서 나갈 테니 주인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많이 있는데요. 10년 지났어. 10년 지나가지고 더 이상 계약갱신요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나가지고 이제 10년 끝날 때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넘기고 권리금 받을 테니 주인은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뭔 소리 하냐. 10년 지났는데 이제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말하는 순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10년이든 100년이 지났든 권리금 회수 기회는 줘야 돼.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인 거 시험에 안 나올 때 자꾸 현실적인 걸 말해서 이제 앞으로 현실적인 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이것도 유리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그러면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려면은 월세가 얼마고 보증금은 주인이 얼마 받을 까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주인한테 얼마 받을 건데 나한테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 데리면 얼마 받을 건데요. 이러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협조하기 싫으면 헛소리 하지 마라. 데려와서 말해라. 데려오지도 않고 뭐 벌써 헛소리하고 앉았냐 이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 받아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면서 얼만데요? 월세 물어보면 나는 지금 100만 원 있는데 아마 주인이 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올린다고 했는데 15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겠어 안 하겠어요? 거의 안 합니다. 99%. 그 주인이 협조해 주려면은 너 이때까지 싸게 있었으니까 주변 시세 150만 원 넘는다. 그럼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려면 1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해라.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때 월세 얼마인데요 하면 150만 원입니다. 뭐 나 얼마 있는 거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150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외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해줘도 되는 경우입니다. 차임을 지급할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 안 낼 것 같은 경우, 자력,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얼굴 한 번 봤는데 돈 낼 건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많이 부동산에서 저 평택에서 보니까 고무신 신고 왔는데 보니까 300억밖에 보상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걸어서 다녀요. 돈 아까워가지고 차비 버스도 안 타고 자식들만 좋은 일을 시키지. 그런 분들이 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생긴 것만 보고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저보고도 사람들이 돈 많다고 그래. 알거진데도 얼굴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게 차임을 지급할 주인이 세입자한테 이 사람 돈 월세 안 낼 것 같다. 다른 사람 데려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기존 세입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월세 확실하게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소송하는 사이에 6개월 지나가 버리겠죠. 그 다음에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 한번 보고 뭐 지금 상가 다 부순다. 이 사람 들어오면 다 부술 것 같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데려와봐라. 좀 착한 사람 데려와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럼 기존 세입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위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서로가.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요거는 누가 1년 6개월 이상 사용 안 하는지 주어가 없어요. 법조문에 보면. 그냥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기존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 안 했거나 또는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나 이제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은 그냥 내 개인 사무소로 쓰겠다. 이러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권리금 분쟁이 생겨가지고 소송하다 보니까 1년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세도 못 놓고 비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가 나 1년 6개월 동안 세 못 놨으니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해줘도 된다. 이제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건 안 된다. 처음부터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해야 되는 거지. 하지도 않고 소송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1년 6개월 비워놨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소송 들어가는 게 보니까 대부분 주인들이 몰라가지고 그 주인이 직접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이제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이 말해가지고 다 손해배상 해주는 거예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 말이 뭐냐면 이거는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없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 다른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먼저 구한 거예요. 그 새로 주인이 구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줬으면 기존 세입자가 왜 내가 데려온 세입자하고 안 하고 네가 데려온 사람하고 계약하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똑같은 조건이면 주인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다 소멸 시효가 있죠. 시효. 그래서 3년 안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액수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고 낮은 금액. 기존 세입자 권리금은 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면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손님들이 권리금 1억 주고 내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더 들었다. 근데 내가 들어올 때 준 1억만 받아주라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면 내가 들어올 때 1억 주고 들어왔는데 3년 동안 장사했으면 3년 후에는 권리금이 더 높아져요? 낮아져요? 네? 높아진다고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죠. 권리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는데요. 바닥권리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비슷해요. 이 바닥, 요 위치는 변동이 없잖아요. 위치의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여기에 바로 전철역이 옆에 새로 생겼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다를 수 있겠죠. 큰 변화가 없다면 바닥권리금은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근데 시설권리금은 식당 하는데 냉장고 이런 거는 오래 써버리면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다 마이너스라고요. 영업권리금은 내가 들어올 때보다 내가 손님을 많이 늘렸으면 늘어나는 거고요. 오히려 더 장사 안 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만든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고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외. 이거는 뭐냐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준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 국공유재산, 계약갱 흰요구, 거절 사유,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는 8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X,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X라는 뜻이. 네? 해준다 안 해준다? 예, 제외되는 거에서 X니까 제외되는 거잖아요. 제외되는 것에서 제외되니까 해준다는 이야기. 권리금 회수기회. 이거는 다른 건 안 해주는데 전통시장은 X, 안 해주는 거에서 X다 이 말이에요. 왜? 전통시장이 준대규모 점포나 대규모 점포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준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 몰라도 되는데 면적이 뭐 3,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건 적용 안 돼요. 재래시장도 막 붙어 있으면 크잖아요, 상가가. 그러면 원래는 적용 안 되는데 전통시장인 경우는 X 적용을 해준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계약갱신거절 사유 그게 암기 프린트 54번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1번에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이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되고요. 국공유재산 안 됩니다. 국공유재산, 이천은 지하점포 같은 건 없죠. 이천에는 서울에 보면 강남고속버스 지하상가, 뭐 인천 부평 지하상가,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부산 서면 남포동 지하상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개인 땅이 아니잖아. 도로 밑에 있는 거니까. 국공유재산이니까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에 보니까 중개업소도 있더라고. 심지어 그 약국에 제가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왔어요 물어보니까 10억 주고 들어왔대. 권리금을 10억. 나갈 때 10억 보장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 그 중개업소는 보니까 거기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더라고. 사무실 번호는 없고. 근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무소 번호만 있으면 그냥 폐업 신고해버리면 끝이에요. 휴대폰 바꿔버리면 끝이라고요. 폐업해버리면 행정처분 못합니다. 등록 취소 못해요. 폐업하고 없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등록 취소 못하죠? 업무정지도 못해요. 심지어 공무원이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 이게 과태료 부과하려고 표시광고 위반해서 허위 매물 올려가지고 거래 완료된 걸 올려놨다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려고 보니까 폐업해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폐업하고 없으면 그냥 나누세요. 뭐 꼭 굳이 폐업하고 없는 사람 과태료 부과. 법에 폐업하고 없는 사람 과태료 부과해도 된다 안 된다 명문 규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과해도 될 것 같아요. 업무정지는 폐업하면 못하는 거 확실하죠. 업무를 안 하는데 업무정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태료는 부과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저보고 묻길래 제 생각에는 굳이 폐업했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안 하면 뭐 공무원들 징계받냐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려고 폐업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저는 했어요. 자, 정감청구입니다. 최근 대부분 판례가 1년에 아무 말 안 해도 1년에 5%씩 올릴 수 있죠. 10년 동안. 근데 특이하게 계약서에다가 무조건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이렇게 적었다면 그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 무조건 때문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정액 청구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감액 청구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특약을 안 해도 1년에 5%씩 올려도 돼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도 마찬가지로 2년 계약했다가 2년 더 살고 4년 살면 3번 올릴 수 있죠. 1년 지날 때마다 주인은. 근데 현실적으로 주인들이 잘 안 올렸어요. 2년 동안은. 근데 요즘은 이제 법대로 임차인이고 세입자고 주인이고 뭐 인정사정 없이 법대로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올리는 거예요. 1년 지날 때마다. 그런 거 저한테 많이 묻더라고. 1년 지날 때마다 5% 올릴 수 있는데 2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2년에 한 번에 10% 올리면 안 되냐 묻는데 그건 안 돼요. 1년에 5%씩 올리는 게 주인도 그래서 가장 올린 금액에서 또 올릴 수 있죠. 1년 지나면.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근데 감액 청구권은 상한선 5%도 없고 1년에 한 번밖에 감액 청구 못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번 하면 주인이 100번 다 깎아줘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청구권에 불과해요. 그냥 어쨌든 청구는 할 수 있다고요. 자, 월세로 돌리는 거 전세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지난주에 했던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기준금리가 몇 %예요? 한 4.5% 정도 되나요? 4.5? 그럼 3.5? 4%라고 보면 6%? 6%면 1억이면 6%면 얼마예요? 이걸 월세로 돌리면 1억을 월세로 돌리면 그냥 6%라고 가정하고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주택인 경우 그냥 기준금리가 4%라고 가정하고 3.5 하면 계산기 없이는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험에 낼 것 같으면 기준금리 암기 안 해도 돼요. 기준금리는 4%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3.5 하면 계산기 없이는 힘들잖아요.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까 지금 기준금리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올해 지금 미국에서 내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이 굉장히 내려갔는데 지금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집 살 사람들은 근데 제 말 믿고 또 샀다가 망했다 소리는 하지 말고요. 알 수는 없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이때까지 경험치에 의하면 그리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작년에도 연초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었잖아요. 지금은 엄청 많이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볼 때는 하반기 금리가 정책에 의해서 바뀌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요. 집합 제한 3개월 이상 받아서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아까 말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고요. 주택이든 상가든 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경공매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